자,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 0.72명, 연간 기준 역대 최저였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긴축 재정 속에서도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은 15조 원 규모로 대거 늘렸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책임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서대 우리 지역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역을 맡고 계신데 네. 부산은 어떻게 지금 오시게 되신 겁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요. 예. 그래서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부산에서 2030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 유치를 기원하자라는 의미에서 부산에서 청년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관계 부처의 장관님들 그리고 보좌역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저도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양한 뭐 청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의제들이 또 쏟아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행사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률이 7개 광역시 중에서 이게 이제 뒤에서 세 번째 거의 최저죠.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12년부터 22년까지 약 10년 동안 청년 인구가 21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부산의 매력 그리고 부산의 장점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산이 합계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요.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명 이하로 사실 떨어진 게 2018년부터 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게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신데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합계 출산율이 1.3명입니다.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쟁 상황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그 다큐에서 미국의 한 석학께서 출연하셔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좀 회자되는 영상으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출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그로 인한 경제 발전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인지를 다 못하는 거 부분에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0.78명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면 그 총 출생아 수가 작년도에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14,12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년 전하고 절반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당장 이제 뭐 5년 그리고 7년 정도 후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수가 절반으로 초등학교가 지금도 사실은 초등학생 수가 적고 학급 수가 적은데 절반으로 20년이 되면 대학 절반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으로 근데 이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을 안 쏟은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만 본다면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GDP 대비 가족 지출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는데요.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GDP 대비 1.56%입니다. 1.56%고 OECD 국가들, 선진국들 평균이 한 2.2%.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한 뭐 2배 정도 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44%. 우리의 2배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지금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명 중반대인데 실제적으로 이 수치, 단순 비교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투자되는 비용이 적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정부가 지난 4일 이 관련 핵심 5대 과제 예. 내년도 예산안으로 15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둔 예산입니까? 15조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저출산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건 예.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3월에 대통령 모시고 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네네.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던 정책 사업들을 다 걷어내고 핵심적인 주요 과제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발표한 그 예산이 실린 게 15조 4천억 그렇군요. 원이라는 거고요. 예. 이 위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뭐 주거 지원도 포함이 돼 있고 일 육아 병행 지원 내용들도 좀 들어가 네. 있는데 지금 가장 금액이 이제 큰 부분이 주거 지원이에요. 거의 예, 절반 맞습니다. 정도가 주거 지원인데 이것을 주거 안정을 통해서 저출산을 좀 극복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순위로 주거, 높은 집값을 네네. 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주거 지원을 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뒀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정책 그 예산안에 담은 것 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점을 둔 거는 결혼 여부가 아니라 출산. 아이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3종 세트라고 예, 할 수 예. 있는데요. 올해 그 출산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출산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러 이제 뭐 주택 공급에서도 네네.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고 네. 하는데 기존에는 이 디딤돌 대출이 신혼부부인 경우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예.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예.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까지 되더라도 네.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했느냐 유무가 아니라 네네.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에 예. 걸맞는 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제 예. 청년들이 결혼 페널티라고 해서 그렇죠. 결혼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예. 주택 지원을 받을 때 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이제 오히려. 요구들이 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결혼 페널티, 맞벌이 페널티를 없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인상되고요. 네. 부모 급여도 영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 자, 현금성 지원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좀 굉장히 상이하긴 예. 한데요. 최근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여러 이제 지자체별 현금 출산장려금 네네. 지급 효과들을 좀 따져보니까요. 이게 출산율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 현금 지원은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출산율 0.03명.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예. 효과가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 인프라, 우리 보육 서비스라든지 초등 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할 경우에는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예. 그 3배. 0.9, 0.9 098명. 거의 0.1명 가까이.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는 서비스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양육 비용 부담에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초기에 태어났을 때 돈이 많이 드는 이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영세 일세. 문제니까요. 초기 맞습니다. 양육 부담은 그래서 사실상. 초기 양육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군요. 했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이 78.1% 예. 증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되 서비스 인프라 부분도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것을 단순히 집 때문이다 또는 경력 단절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다 복합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고 그 자리에 이제 부위원장님 계시는 건데 이 앞으로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가실 계획이 있을지 잘 말씀 정리해 주시죠. 왜 이때까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딱 맞춤형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 유인, 출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하고 예산안에 실은 이 정책들은 정말 이걸 유인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로 선택 집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교육, 그리고 노동, 그리고 주거. 이 세 개의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이 세 가지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말 그동안 너무나 결혼과 출산이나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문화운동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정부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여러 이제 국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계, 종교계 그리고 지자체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참 사회 전반적인 모든 구조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